반갑습니다. 문학팜입니다. 오늘 만나볼 두 편의 시는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온도와 색채를 느낄 수 있도록 현미경급 디테일을 담았습니다. 정지용의 5월 소식과 김광균의 와사등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지독한 고독을 느끼시나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아닌가요? 아니면 수천 명의 사람이 웅성거리는 화려한 강남역 한복판인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시인은 우리 민족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1930년대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일본 교토에 눈부신 5월 아래서 고국에 있는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워했고, 또 한 명은 근대 도시의 가스등 불빛 아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죠.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라고 묻는 정지용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차단한 등불이 비인 하늘에 걸려있다며 절규하는 김광균의 차가운 목소리. 이 영상은 단순한 현대시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100년 전 그들이 느꼈던 그 이국적인 그리움과 도시의 비애를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해드리는 감성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투자가 여러분의 문학 성적은 물론 세상을 보는 감각 자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정지용의 5월 소식과 김광균의 와사등. 두 작품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미지즘입니다. 관념적인 설명 대신 눈앞에 그림을 그려주는 시각의 마법을 부리는 시들이죠. 제가 오늘 지문 한 줄 한 줄을 현미경으로 보듯 쪼개서 출제자의 의도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그럼 1927년 교토의 오동나무꽃 아래로 먼저 떠나볼까요? 정지용과 모더니즘의 만남부터 살펴볼게요. 정지용 시인의 어떤 시가 기억나나요? 고향의 그리움을 노래한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하는 그 노래요. 맞아요. 하지만 청년 정지용은 아주 세련된 유학생이었습니다. 1927년 일본 교토에서 공부하던 그는 서구의 모더니즘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죠. 그에게 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5월 소식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시예요. 편지를 보낸 대상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을 이국적인 풍경과 세련된 어휘로 버무려낸 작품이죠. 여기서 5월은 단순히 달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터져나오는 찬란한 그리움의 계절입니다. 자, 이제 지문을 한 문장씩 읽으면서 그 속에 숨은 감각을 깨워볼게요.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여러분, 오동나무꽃 보신 적 있나요? 연보랏빛 꽃이 아주 풍성하게 피는데 시인은 이걸 보고 불을 밝혔다고 표현해요. 꽃이 마치 등불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립지 아니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답을 정해놓고 묻는 서리법이죠. 야, 이렇게 예쁜데 너랑 같이 보고 싶어 죽겠다 라는 말의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애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여기서 어린 나그네는 타지에서 공부하는 화자 자신입니다. 고독한 유학생이죠. 시시로는 때때로이니까 내 꿈이 때때로 파랑새가 되어 고향으로 날아간대요. 파랑새는 희망과 그리움의 상징이죠. 내 마음이 자꾸만 바다 건너 당신에게로 향한다는 걸 시각화한 겁니다.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이 부분 정말 감성적이죠? 산책할 때나 공부할 때나 온통 너 생각뿐입니다. 특히 기억이 소곤소곤거린다는 표현,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그리움이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모채오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드디어 답장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린대요. 그런데 왜 글자마다 황해가 보일까요? 편지가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이죠. 종이 위에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출렁이는 바다처럼 보여서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먼 거리가 느껴지는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이제 화자의 상상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 총추안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종선은 큰 배에 딸린 작은 배예요. 화자는 지금 마음속으로 편지가 온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바다를 한창 달리고 있다는 역동적인 표현이죠.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5월 넥타이, 이 얼마나 세련된 표현인가요? 넥타이를 메고 외출하는 경쾌한 모습이 순풍이 되어 당신이 있는 로맨틱한 섬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맨틱은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뜻합니다.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쬐그만 이 페스탈로치아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편지를 보낸 너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섬마을 아이들에게 일본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를 교육의 성인인 페스탈로치라고 부르며 존경과 애정을 듬뿍 담아 부릅니다.
날마다 밤마다 섬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화자는 걱정합니다. 선생님이 있는 섬에 거친 풍랑이 불지는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오르간 소리가 들린대요. 이건 진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리움이 만든 환청일 수도 있죠.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 소리를 통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으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흔히들 정지용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으로만 알아요. 하지만 이번 현대시가 주목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이 시는 자연 그 자체보다 이국적인 감수성과 이의 대상을 향한 주관적인 그리움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결합하는지를 보여줘요. 1920년대라는 시대를 고려하면 이 시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세련된 감성 브이로그 같은 작품입니다. 자, 정지용의 5월이 오동나무꽃 등불 아래서 따뜻했다면 이제 우리는 해가 지는 도시의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가스등이 켜지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는 마법 김광균의 와사등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불빛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든 적 있지 않나요? 그 지독한 고독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와사등이 뭘까요? 갈를 일본어로 와사 표현의 가스등을 의미합니다. 1930년대 서울거리에 들어온 현대 문명의 상징이죠. 지금으로 치면 화려한 넌사인이나 대형 렛전 광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김광균 시인에게 이 빛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고독하게 만드는 차가운 빛이었죠. 시인은 이 시를 통해 도시 문명의 우울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냅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있다. 내 호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이 시의 킬러 문구 차단한입니다. 등불은 원래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단절된 느낌을 준대요. 시각적인 빛을 촉각적인 차가움으로 바꾼 공감각적 심상이죠. 텅 빈 하늘에 걸린 저 등불이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건지 화자는 길을 잃은 미아가 된 기분입니다. 진여름 해 황망이 나라해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여름 해가 지는 걸 활유법을 사용해 날개를 접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비유가 나옵니다. 높은 빌딩들을 창백한 묘비라고 했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현대 문명의 무생명성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년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남들은 예쁘다고 하는 야경을 시인은 헝클어진 잡초라고 깎아내립니다. 너무 복잡하고 무질서해서 머릿속 생각인 사념이 멈춰버린 상태, 즉 벙어리가 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거나 어둠이 단순히 내리는 게 아니라 피부 속으로 스민다고 해요. 고독이 육체적인 통증처럼 느껴지는 거죠. 거리에선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지르며 지나가는데 화자는 그 속에서 까닭도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군중 속의 지독한 고독입니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사람들은 많은데 모두 공허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화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모습은 그가 짊어진 슬픔인 비애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마지막에 1년을 다시 수미상관 구조로 반복하죠.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결국 화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등불 아래서 방황하며 시가 끝납니다. 이 여운이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깊게 다가오는 이유죠. 김광균의 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시각적 이미징을 체크해야 합니다. 현대시는 시인을 연계해서 그 시인의 다른 작품도 출제할 수 있어요. 묘석, 그림자, 차단한 등불. 이런 단어들이 독자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상상해보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회화적 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두 작품을 종합 비교 및 예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의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오르간과 아우성. 정지용의 오르간 소리는 그리움의 연결을 뜻합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소리죠. 반면 김광균의 아우성 소리는 소외의 단절을 뜻합니다. 곁에 있지만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차가운 소리입니다. 이 두 청각적 이미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5월 소식에서 왜 굳이 페스탈로치라는 외국 이름을 썼을까요? 당시 모더니즘 시인들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게 아주 힙한 거였어요.
또한 대상을 평범한 선생님이 아닌 숭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격상시키려는 시인의 애정이 담긴 장치이기도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와사등에서 그림자가 어둡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문학에서는 당연한 걸 굳이 강조할 때 이유가 있죠. 화자의 내면적인 슬픔이 그만큼 깊고 무겁다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1930년대의 두 가지 밤을 여행했습니다. 정지용의 그리움이 깃든 밤과 김광균의 고독이 서린 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밤이 더 깊게 남으셨나요? 오늘의 핵심 요약 3줄. 5월 소식. 이국적인 풍경과 세련된 비유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극대화한 시인. 와사등, 차가운 도시 문명의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회화적으로 그렸음. 두 작품 모두 선명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 화자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지금 바로 제가 강조한 오르간 소리와 차단한 등불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볼 때마다 그리움과 추위라는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현대시를 마스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5월 소식 와사등 완강했습니다 라는 댓글 하나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다음 영상의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에 어떤 답을 하셨나요? 가장 고독을 느낄 때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아닌가요? 아니면 수천 명의 사람이 웅성거리는 화려한 강남역 한복판인가요? 고독이 찾아온 그 순간, 고독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